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현상욱입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광화문 집회 관련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를 최근에 방문하셨거나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증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가까운 선별진료소로 가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시에선 내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가 전면 금지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50여 명 추가돼 누적 감염자는 670명을 넘어섰습니다. 연락이 안 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교인도 여전히 700명이나 돼 당국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이전부터 사랑제일교회 측이 여러 차례 대규모 집회를 열고 방역수칙을 무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이 정부 조치에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사랑제일교회를 잠입 취재해온 평화나무 뉴스센터 권지현 센터장과 내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보수신문에 전면 광고를 내고 정부가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주장 취재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 이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도 만나 술자리를 가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시 회동에 역술인이 함께 동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한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광복절에 열린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석자 60명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에 이어서 광화문 집회가 전국에 감염을 확산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수도권 대규모 감염을 촉발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산 규모는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지난 12일 첫 환자를 시작으로 하루 최대 166명까지 늘었다가 50명대로 줄어 이틀 연속 누적 6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교인도 참가한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입니다. 이 교회 발이지만 그 중간에를 잊어버리면, 놓쳐버리면 N차 감염이죠. N차에서 다시 1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무증상의 이 깜깜이 감염들이 다시 시작하는 이런 상황. 현재까지 확진된 집회 참석자만 60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4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랑제일교회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집회에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당시 집회를 통해서 감염 증폭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사랑제일교회에 이어서 지난 광복절 대규모 집회가 전국 확산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사례마저 15%에 육박해 조용한 전파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정부가 전국적인 대유행을 걱정하며 거듭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수만 명은 이후에 전국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통신사 기지국의 정보까지 활용해 참석자들을 확인하고 있지만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과 세종대로 사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참가자는 주최 측 추산 5만 명, 경찰은 2만 명가량이 모인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 이날 집회 참석자 가운데서 확진자가 속출했고 이들은 9개 시도에 분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회 당일 전세버스 79대에 나눠 타고 3,000명가량이 집회에 참석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참가자들을 실어 나른 버스들은 전국에 배치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작 집회 참가자 상당수는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의 설득마저 뿌리친 채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검진을 받으라 해도 안 받아요. 그냥 무슨 정부가 속이고 있다라는 등 가서 받으면은 안 된다. 없는 병도 있는 것처럼 만든다.
방역당국은 주최 측에 참가자 정보를 요청하고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집회 당시 광화문 부근의 기지국 정보를 토대로 참가자들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참가자들이 당시 휴대전화 전원을 꺼두기도 해 단기간 내에 이들을 추적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집회 참가자들은 즉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이 순간 조금이라도 우려가 있으시고 또 타인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광복절 집회를 기폭제로 급속한 확산세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상황. 자발적인 협조와 방역 지침 준수가 절실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관 4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수도권 곳곳에서 감염원이 명확하지 않은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관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앞서 경찰은 당시 집회 통제를 맡았던 인원 7,600여 명 모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는데 아직 검사가 다 끝나지 않아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집회 참가자 가운데서도 확진 환자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단체 엄마부대 대표로도 알려진 유튜버 주옥순 씨도 남편과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 씨는 집회 당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옆에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 안양의 한 분식집과 관련해 지금까지 10여 명이 감염됐고 수원에서는 교원들이 감염되면서 초등학교 3곳의 등교가 중지됐습니다. 또 서울 마포구 보험사 콜센터 관련 누적 환자가 7명까지 늘어나는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쉼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미분류 깜깜이 전파인데 현재 매일 미분류와 깜깜이 전파의 규모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것만이 현재로선 유일한 대응 방법이라며 시민의 참여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내일부터 서울 전역에서는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가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인데요.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광복절 즈음부터 확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 절반은 서울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교회발 집단 감염과 광복절 집회가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가 전면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입니다. 지금까지는 2단계 조치에 따라 100명 이상 집회가 금지됐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은 N차 감염 위험이 큰 지역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금지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집회입니다. 모임이나 행사 등은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금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위반할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고발 조치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단 오는 30일까지 시행되지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목사가 오늘 주요 일간지에 대국민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사랑제일교회 탓으로 몰아 사실상 마녀 사냥한다는 취지로 여러 근거를 대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네, 기획탐사팀의 김웅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침 신문보다 좀 놀랐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3단 광고, 5단 통광고 이럴 수는 네. 있지만 커다란 전면 광고를
주요 일간지 제일 큰 신문 3곳에 냈단 말이죠. 네, 뭐 말씀하셨지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네. 이렇게 주요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실었습니다. 제가 예. 좀 들고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한 면 전체를 활용을 해서 본인의 입장문이라고 해서 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곳에 이렇게 예. 색깔까지 넣어가면서 꽤 많은 내용을 실었습니다. 예, 입장문 첫머리에서 확진자 수의 명백한 허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뭐가 허점이라는 건지 그리고 그 허점이 정말 허점인지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이 정광훈 목사 측의 주장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픽을 준비를 했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정부가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고 검사 대상을 늘려서 확진자 수를 늘리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접촉자가 아닌 사람들도 검사를 받게 했다. 정부가 이제 검사를 받게 했다. 예. 이런 비판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실일 수는 있어도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사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아시겠지만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한 역학조사가 현재 사실상 불가능한 예. 상태입니다. CCTV도 교회 내부에 없고요. 예. 그리고 뭐 자료 제출도 원활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 역학조사관이 이 자료를 통해서 검사 대상자를 선별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전수조사를 하려다가 보니까 이 검사자들 중에서는 당연히 이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이 역학조사가 어려워서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비접촉자가 이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서 이 방역 당국을 비판하는 건 타당하다고 볼 수 없겠죠. 일단 교회는 이런 상황이고요. 광화문 집회 상황을 좀 보면 네. 아시겠지만 집회 때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불특정 다수가 많은 곳으로 오가기 때문에 이 검사 대상자를 선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서울시 보건당국의 설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집회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검사 받을 것을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조치는 정부에서 이 방역 지침이라고 해서 각 지자체에 지침서를 내려보냅니다. 바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런 지침서를 지자체에다가 정부에서 내려보냅니다. 예. 이 지침서에도 분명히 적시가 돼 있는데 지침을 보면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이나 장소에 방문했던 적이 있는 사람을 적극적인 검사 권고 대상으로 분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을 검사 권고 대상으로 분류를 하고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정부에서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또 한 가지 좀 짚어드릴 게 있는데 무증상인 사람들한테까지 검사를 하게 했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이 주장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건 관련 법을 보면 바로 드러나는데요. 이것도 그래픽 좀 보겠습니다. 관련 법은 이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이 법입니다. 증상이 없지만 몸 안에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과 접촉을 했거나 이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까지도 이 법에서는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사람들은 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방역에 협조하지 않으면 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고 해서 검사 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이런 비판 자체가 이 법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점은 이 정광훈 목사는 이 입장문 초반에 예. 명단 제출 강요 그리고 검사 강요 그리고 격리 강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예.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사실 법을 몰라서 하는 얘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각 지자체장들은요 전염병이 유행을 하면 예. 이런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 법 조문을 보면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예. 해야 한다 이렇게 아. 돼 있습니다. 예. 의무 규정이군요. 네, 의무 예.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이군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음흠.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셈이 네.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신천지에서 대규모 감염이 있었을 때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총회 건물에 뛰어 들어가서 꺼내오거나 맞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으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책임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이 조사해서
당연히 감염자가 많이 나오면 엄청나게 나왔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냐. 얼마를 조사했는데 얼마가 나왔다고 비율을 좀 대달라. 이제 이런 요구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먼저 주장부터 볼까요? 이 전 목사는 검사 대상을 늘리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 또 이걸 정부가 악용할 수 있으니까 아예 비율로 공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100명을 검사해서 10명 확진자가 나오나 1000명 검사해서 100명이 나오나 비율은 10%로 똑같다. 동일하니까 괜히 숫자로 겁주지 말고 비율을 공개해라 이런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비율이 어떨까 제가 오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비율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누적 검사 완료자 수가 170만 건 정도가 되고요. 누적 확진자 수는 16,300명 정도가 됩니다. 이걸 비율로 하면 1%가 조금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사랑제일교회의 경우에는 N차 감염을 포함해서 20%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율로 공개를 하더라도 사랑제일교회에 그렇게 유리해 보이지는 예. 않습니다. 심각하네요. 그래도. 예. 예. 그리고 전 목사가 또 이 코로나 안정기 때 그 정부가 이제는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라고 발표했을 때 그때는 확진율이 몇 %였는지도 공개해라라고 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2% 미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전 목사가 교회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검사 받으라고 강요했다. 이런 또 주장을 했는데요.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이유로 저도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갸우뚱했습니다.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지금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엉뚱한 사람한테 검사 받으라는 문자가 많이 가고 예. 있습니다. YTN 쪽으로도 제보가 많이 오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관할보건소, 이 성북보건소 쪽에도 그런 항의와 그런 제보들이 좀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으로 지목받는 게 바로 사랑제일교회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방역 당국이 교회에 대한 역학조사에 한계가 있어서 교회 쪽에다가 교인 주소로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출을 했고 그 명단이 한 4,066명 이렇게 되는데요. 이 명단을 토대로 방역 당국에서는 문자를 보낸 겁니다. 예. 엉뚱한 사람이 받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교회 쪽에서 허위 명단을 제출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 고발로 경찰 조사까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광훈 목사가 이런 비판을 했다는 게 납득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전광훈 목사가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사실 팩트를 체크하니까 김 기자의 설명대로 잘못된 것이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찌 보면 저런 광고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 방역 당국에 대한 신뢰를 갖다가 국민들한테 흔들어 버리고 불신을 조장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방역의 진행과 관련해서도 대단히 좀 위험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팩트에 기반했다기보다 사실 이 취재 기자로서 어떤 입장을 밝히기는 좀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팩트를 좀 체크를 하다 보니까 예. 사실에 기반했다기보다 어떤 자신의 말 그대로 입장을 호소하는 듯한 예. 그런 아무튼 광고긴 하지만 상당히 네네. 좀 심각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CBS에 이어서 SBS 상암동 사옥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되면서 방송가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가 방송가 전체로 번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서울 상암동 SBS 사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건물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건물 안에 어린이집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이틀간 봉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일단 SBS 메인 사옥은 서울 목동에 있어 방송에 지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SBS 미디어 홀딩스의 6개 케이블 채널과 3개 온라인 회사의 자녀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어서 추가 감염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CBS에 이어 KBS와 EBS 그리고 SBS까지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며 방송가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CBS는 제작진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으며 정규 방송을 재개했지만 향후 비대면 인터뷰를 강화하는 등 후속 대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송 인력을 최소화했고요. 외부와의 회의도 가급적 화상 회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 엘리베이터도 4명 이상 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작 현장에서 연예인 간 2차 감염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은 배우 허동원 씨는 연극 무대에서 동료 배우 서성종 씨에게 2차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 씨는 KBS 드라마에 출연 중 확진 판정을 받아 촬영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확진자 발생이 잇따르며 방송사들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KBS는 코로나19로 방송사의 주요 시설인 주조종실이 폐쇄될 경우 제2의 주조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의 건물에 확보했습니다. MBC도 주조종실이 폐쇄될 경우 중계차를 주조로 대신 활용하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각 회사가 대응 전략을 내놓고 있지만 대면 접촉이 많은 방송가의 특성상 확진자가 나오면 도미노 감염이 일어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코로나 환자 발생이 주춤했던 대구에서도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감염 사례가 나오는 등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돼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대구 서구에 있는 한 노인 요양원입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80대 여성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양원 원장 남편인 A씨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지난 1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다녀와 14일 대구시로부터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부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을 찾아 설교하는 등 다수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에서 광화문 집회와 관련한 첫 2차 감염 사례인 만큼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요양원을 동일 집단 격리하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역학조사 시 허위 진술로 방역 정책의 혼란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감안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8월 20일자로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15일 대구 경북에서 광화문으로 향한 전세버스를 조사했더니 줄잡아 3천여 명이 단체 상경한 것으로 나타나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탑승자 명단을 구하려 애쓰고 있지만 여전히 수백 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공무원 40여 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행정부시장을 반장으로 한 광화문 대책반을 8월 19일 날 구성했습니다. 버스별 탑승자별 식별 코드를 부여하고 진단검사를 독려해서 전수 완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할 계획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주말이 방역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명단 제출과 진단검사를 거부하면 형사 고발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곳이 왜 코로나 재확산의 진원지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교회 내부 사정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궁금증은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전광훈 목사를 집중 취재해온 평화나무 뉴스센터의 권지연 센터장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권 센터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잠입 취재도 하고 지난 5월부터 집중적인 취재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취재를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겁니까? 네, 사실상 저희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정광훈 씨의 행보를 쭉 감시해오고 지켜봤었고요. 그런데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급사 위험이다 이러면서 또 보석으로 풀려난 거예요. 예. 그런데 풀려나자마자 또 대형 집회를 열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코로나 시국에서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이거는 여기서 좀 또 사고가 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잠입을 시작했고, 또 이제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좀 취재를 계속했습니다. 예. 일단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제일 궁금한 거는 사랑제일교회 들어가 보니까 마스크라든가 거리두기라든가 어느 정도 지키고 있었습니까? 사실상 저는 이제 교인들한테 얼굴이 많이 알려져서요. 아예 그 근처만 가도
그 지지자분들한테 둘러싸여요. 그래서 저 말고 이제 다른 활동가분이 들어가셔서 좀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일단 열 체크는 하고 들어가고요. 마스크도 씁니다. 들어갈 때. 네, 예. 손소독제도 비치를 하고요. 하지만 이게 워낙에 많은 인원이 또 대규모 집회할 때는 많은 인원이 모이거든요. 한 4~5천 명 정도. 그러니까 그 인원이 모여서 같이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그 정광훈 목사의 그 교회는 유난히 뭐 아멘도 많이 시키고 찬송도 크게 부르고 뭐 통성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소리내서 기도하기도 예. 시키고요.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예배가 끝나면 또 마스크를 벗는 사람들도 있고 같이 밥 먹고 또 잠도 같이 자고 예. 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시국에 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었나, 그러니까 터질 게 터진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하고 소모임 또 모이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거기서 네. 같이 자고 그거와 관련돼서 7월 달에 말쯤에 컨퍼런스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함께 몇 박이고 모여서 같이 생활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2박 3일간의 일정이었고요. 그 이름이 성령 대폭발 컨퍼런스였는데 성령 대폭발. 네, 그 이제 코로나가 대폭발을 한 거죠, 사실. 그래서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된 건데 이제 그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이제 도로가 다 주차장이 돼서 매일 주민들하고 싸울 정도로 차량이 막 전국에서 모여서 거기 다 이렇게 주차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럴 정도로 많이 모이고 이제 모여서 계속 숙식을 하고 또 교회에서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인근 찜질방으로 보내고 또 찜질방에 보내면서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왔다고 하지 마라. 또 이렇게 또 지침을 주기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찜질방 같으면 고위험 시설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럴 수 있죠. 가면 안 되는 시설에 네.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을 집회가 끝나면 또 거기 가서 쉬게 하고 이랬다면 심각하긴 상당히 또 심각한데. 이제 연령층이 또 높은 분들이 많았으니까요. 네. 사실상 굉장히 위험했던 거죠. 근데 기독교계에서 전광훈 목사의 지위라는 것이 네. 뭐 종교적으로 엄청난 어떤 영성의 어떤 그 위력을 보이거나 뭐 은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거와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써붙인 구호들도 상당히 정치적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광훈 목사 스스로는 내가 뭐 성령의 본체다 뭐 이런 발언도 했었고요. 뭐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뭐 이런 발언 때문에 그렇죠. 교계에서도 예. 굉장히 소란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었고 계속 본인이 뭔가 킹메이커라는 어떤 주장을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실제로 되게 오랫동안 그런 어떤 선거철마다 문제 발언들을 해서 뭐 개신교계 내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인물이고요. 네.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이제 3차 공판 때 변호인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20년간 2,380여 회 집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본인들이 이제 애국운동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좀 정치적인 좀 의도가 있는 그런 어떤 집회들이었다 이렇게 좀 사실상 보여지고 그런데 이제 그 특정 정당과 계속 유착해서 이 정광훈 목사 계속 활동을 해왔는데 지금 정권은 사실 본인은 계속 이제 정부를 향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어떤 그런 정부라고 하고 예. 대통령을 향해서 뭐 간첩이라고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해온 마당에 지금 이 상황에서 방역에 협조하면 마치 정부에게 협조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협조를 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의 행태를 보면 남편의 팔을 물어뜯은 다음에 도망친 사람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엉금엉금 기어서 병원을 빠져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방역과 관련되어서 이런저런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선뜻 응하는 것 같지 않아서 네. 혹시 조직적으로 아니면 전광훈 목사의 지시에 의해서 방역에 대한 거부나 지연 작전 이런 것들을 펴는가 이런 의혹도 많이 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인들한테 뭐 전체적으로 공지를 했다든지 문자 메시지를 돌렸다든지 이런 거는 확인된 건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 교회가 마치 조금 이렇게 다단계 시스템처럼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잘 하달됐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수뇌부에서 검사를 미루라고 한다든지 뭐 보건소에서 받지 말고 일반 병원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다라는 얘기들은 좀 나오잖아요. 개별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뭐 지금 뭐 코로나19 확산이 정부가 사랑제일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숫자를 많이 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고 뭐 오늘은 입장문도 냈고요. 이렇다면은 교인 그 추종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협조하지 말라는 거구나라는 메시지로 계속 들을 소지가 좀 커 보인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움직이는 모습이나 말하는 것들을 보면
좀 절박하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때로는. 네. 그리고 좀 악에 받쳐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아마도 재개발 때문에 다들 떠나고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어떤 한 건물의 그룹이기 때문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명도 소송에서 패소했고. 철거될까봐 계속 이제 외부에서 원래 진행하기로 했던 집회도 다 사랑제일교회에서 했었거든요. 그 후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이제 가짜 뉴스도 나오고 있냐면요. 이런 어떤 테러라고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정광훈 목사는. 그런데 이 재개발 조합 측에서 테러를 했다. 그런데 평소에 정광훈 목사가 눈에 까신 정부가 거기에 협조하는 거다라는 식의 어떤 메시지도 낸단 말이에요. 그런 가짜 뉴스가 지금 많이 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교회가 폐쇄된 마당에 좀 철거까지 이어질까 봐 좀 걱정하는 것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네. 아무튼 죽음으로써 교회를 지키겠다. 네.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 아마 뭐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문자들을 보내고 독려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전광훈 목사는 이제 횡령 의혹까지 제기돼 있고 복잡한 사건들이 많이 얽혀 있는데 어떤 제보들이 또 들어옵니까? 뭐 저희가 지난해 이제 취재했던 것들은 학력이라든지 목사 안수 관련해서 저희가 좀 취재를 했었고요. 전광훈 목사가 끊임없이 어떤 사업체들을 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교 은행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지금도 아마 살아있는 것으로 지난해까지 이제 그게 이제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선교 카드를 만들어서 이 선교 카드를 만들지 않으면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청교도 콜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휴대폰 교인들에게 판매하고 이거는 외부의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걸 2004년부터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다 이제 정광훈 목사한테 간다. 이걸 직접 이제 만들었던 분한테 얘기를 들었던 것인데, 네,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특히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자금을 좀 모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좀 대형 교회들이 많이 도와준 측면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광훈 목사 뭐 어떤 지위에 있건 어떤 활동하던 간에 일단은 방역에는 좀 적극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와의 전쟁이고요. 서로 이제 뭐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지연 센터장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야 정치권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중대 기로에 섰다고 한 목소리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방역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코로나19 대응팀을 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태의 원인을 두고 민주당은 광복절 집회를, 통합당은 정부의 방역 실패를 지목하면서 서로 탓하기에 바쁩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까지가 코로나 대유행 여부를 가늠할 중대한 기로입니다. 이번 1, 2주간의 대응이 코로나 2차 확산을 막아내는 데 중대 기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모두 같은 말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중대 기로에 이른 원인은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가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뇌관이 됐다며 사법당국이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참석자 명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현직 의원과 당원 다수가 집회에 참석한 미래통합당을 향해 거듭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집회에 참가한 소속 정치인과 당원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통합당은 잠복 기간을 고려하면 확진자들은 광화문 집회 이전에 이미 감염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방역에 구멍이 뚫린 탓이라며 정부 여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코로나의 잠복 기간을 고려하면 8.15 집회로서 확진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전에 이미 방역에 구멍이 생겨서 하지만 정치 공방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 속에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여야는 코로나19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일
점검을 비롯해 국회 차원의 코로나 방역 대책과 사후 조치를 취하는 데 주도할 것입니다. 국회는 의원총회도 영상회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이달 중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고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실에도 1인용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천주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종교가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를 잘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방역 수칙을 무시하는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천주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강화된 방역 지침을 반영해 2m 이상 간격을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코로나 감염 차단을 위해 미사를 중단했던 천주교의 결단에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우리 방역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는 상황 인식을 반영했습니다. 방역 책임자로서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모범 사례로 평가받아온 우리의 코로나 방역 성과가 무너지도록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주까지가 고비인데 이번 주가 특히 중요합니다. 더 이상 방역을 악화시키지 않고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도록 종교가 모범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염 확산세를 잡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다면 소비와 고용 부문의 어려움이 커지고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신자이기도 한 문 대통령은 천주교가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을 치유하는 데도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와대에 천주교 지도자들이 초청된 것은 지난해 기독교와 불교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우리 천주교는 정부의 이 지침에 최대한 협조하고 신자들의 개인 위생에 철저하도록 각 복음당 신부님들을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천주교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방역 책임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동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종교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YTN 차종훈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선 정치권에서의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면담이 성사될지 정치권에서는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비상시국에는 대화 의지가 중요하다며 조건을 걸지 말라고 미래통합당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명분 없는 대화는 할 필요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만남은 1대1 단독회동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대화의 형식과 내용 등에 대한 조율 과정이 남았는데 대화의 불씨는 살아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대화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수해의 코로나 재확산까지 겹친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는 조건보다는 대화 의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 의지이지 형식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당 지도자가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도 국회를 찾아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원내대표께 김종인 위원장과 대통령의 만남을 좀 다시 한번 원활하게 해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은 넌지시 하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해주세요로 아니고 그 필요성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지금 회담에 나서기엔 아직 명분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인지 등을 판단한 뒤 만나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는데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명분도 없이 회담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상식에 위배되는 사람들이에요.
여야가 만나서 협의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협의할 대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와 함께 청와대와 여당이 보여주기식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진정 협상을 하고 싶다면 여당이 공개 발언에서 조건 없이 응하라는 식의 발언으로 상대방을 자극하면 안 된다며 국민 앞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는 식의 정치를 그만두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청와대와 야당 모두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당적 협력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원인과 책임을 두고 양측의 간극이 워낙 큰 상황이어서 실제 성사되기까지는 더 많은 물밑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광복절 광화문 집회 현장을 찾았던 전 현직 의원들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직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집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홍문표 통합당 의원은 자신은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 동상 뒤편에서 지역 주민 3명가량을 5분 정도 만났던 것이 전부라며 집회 장소와 1km 이상 떨어진 곳이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분들은 코리아나 호텔 옆에가 동아백화점인가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순신 장군 동상 뒤편이니까 까마득하지요. 근데 거기가 한 1km 이상 떨어졌는데도 이거를 집회 근처에 내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통합당 김헌수 홍성군 의원이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 홍 의원의 설명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보시면 홍 의원은 이렇게 마스크를 귀에 걸치고 5명과 사진을 찍었고요. 뒤로는 동아154가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사진을 보면 동아154 건너편 동아면세점 앞에서 찍은 것 같다면서 당시 그곳은 집회 무대 근처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였던 장소라고 꼬집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또 다른 보수 인사들도 잇따라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가족을 등기 사진으로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민경욱 전 통합당 의원. 장도리로 문이 열리나 시도했던 것이라며 언론의 왜곡 보도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야. 내가 국회의원 3번 해서. 논란이 일자 김 지사 역시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역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보수단체 엄마부대의 대표 주옥순 씨. 광복절 집회에서 비를 많이 맞았다면서 감기지, 코로나19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지만 결국 확진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확진 판정을 받은 차명진 전 통합당 의원은 괜히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했다면서 보수 우파의 의리 없음을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광화문 집회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집회를 허가한 재판부가 지난 5월 대기업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신청했던 집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불허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하면서 산업계는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산업계는 지난 주말 연휴 직후부터 잇따라 확진 환자가 나오자 사업장을 폐쇄하고 방역에 착수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금천구에 있는 LG전자 가산연구개발센터입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건물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주춤했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그 여파가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광복절을 낀 사흘 연휴 직후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진 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의 연구개발센터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와 접촉 직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회사는 그동안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광범위하게 선제적 대응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구성원과 투명하게 소통하며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포스코는 서울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휴가 기간 방문한 광양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포스코 센터에서는 방역 작업과 함께 임직원 전원이 2교대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20명 이상 모이는 회의와 국내 출장을 금지하고 다음 주부터는 화성에 이어 수원 사업장에도 사내 출장 검사소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산업계는 긴장 속에 생산 차질과 경영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 속에 수도권 집단 감염 사태까지 닥치면서 기업들의 위기 대응 능력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그동안 상승세를 유지하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3% 넘게 급락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위 자리를 3년여 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내주는 지각 변동도 벌어졌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2280선마저 깨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1조 원어치 넘게 순매수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연준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소극적 태도로 하락 마감한 데다 국내에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이 이어지며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간에는 지각 변동도 벌어졌습니다. 코스피 시총 2위 자리를 지키던 SK하이닉스는 2017년 이후 3년 넘게 지키고 있던 2위 자리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줬습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불황에 미국의 화웨이 제재 여파로 최근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며 고전 중입니다. 반도체 업계 상황 호전으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세로 반전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대장주격인 시총 4위 네이버와 전기차 시장 확대 수혜를 입은 시총 5위 LG화학까지 SK하이닉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비대면 경제나 아니면 정부 주도의 경제 회복 과정은 올해 중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들의 어떤 그 시가총액 상위 쪽의 어떤 랭크 과정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닥 지수도 3% 넘게 급락 마감하면서 800선이 무너졌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종가보다 5.7원 오른 달러당 1186.9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 건강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들이 지난 4월 말에 코로나19로 예상되는 피해를 추산해본 예상치입니다. 보시면은 메리스톱스라는 기관은 자기네가 지원하던 여성 95만 명에게는 도저히 피임 낙태 지원을 이제 못하겠다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또 다른 기구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UN 인구기금입니다. 가난한 나라의 4,400명 정도는 4,400만 명 정도는 이제는 피임약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안전한 피임과 모성 관련된 진료가 마련되지 못하면 그 결과는 뭘까요?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한번 보시죠. 미국의 구트마허 연구소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빈곤국의 신생아 임신 관련해서 서비스가 10% 정도 줄면 산모가 3만 명 가까이, 신생아가 17만 명 가까이 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예상해본 추정치이긴 합니다. 그로부터 넉 달이 지났습니다. 그 불안한 예측이 조금씩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메리스톱스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인도 여성의 3분의 1, 아프리카 여성의 26%가 피임과 관련된 진료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 중에 낙태와 관련된 진료나 치료를 받았어야 했는데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받았다는 사람이 영국의 21, 남아공의 43, 인도의 44%. 그러나 이 43과 44에는 전혀 위생적이지 못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불법적인 진료를 받은 것까지 아마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진료나 피임, 낙태를 포기해야만 했던 이유는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의사나 환자가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약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너무 많으니까 다른 진료를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성과 태아, 신생아들이 코로나19라는 재앙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악의 상황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변상옥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 권한의 일부를 넘겨받아 사실상 2인자로 위임 통치에 나섰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다만 후계자 통치는 아니라며 여전히 김 위원장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은 최근 잇단 대남 강경 발언으로 남북 긴장 관계를 고조시켰습니다.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자리매김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국정원은 김 부부장이 국정 전반의 권한을 위임받아 통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임 통치란 말이 참 오늘 위임 통치. 김여정이 이제 국정 전반에 있어서 위임 통치 하고 있다. 국정원은 김 부부장이 특히 대남 대미 전략을 총괄하고 김정은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통치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전히 김 위원장이 절대 권력이지만 김 부부장에게 2인자로서 힘을 실어준 겁니다. 김 부부장뿐만 아니라 경제와 군사 분야에 있어서도 핵심 인물들에게 권한을 이임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미 대남 문제는 김여정이 총괄, 그리고 경제 분야는 박봉주랑 거기가 총괄, 군사 분야는 최부일이랑 이병철이 총괄, 그 모든 거를 다 중간에 김여정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통치 9년 차를 맞아 권력 장악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정 수행 체계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런 변화가 김여정을 후계자로 결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의 건강에도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역시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여전히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가운데 평양과 황해도, 강원도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최대 비상 방역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강원도와 황해 남북도의 농경지 침수 피해가 컸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광복회는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의 친일, 친나치 행적 자료를 공개하면서 애국가가 아닌 새로운 국가를 지정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광복회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주국 건국 10주년 기념 연주회에서 안익태가 만주 축전곡을 지휘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광복회는 독일 연방문서보관소에서 직접 영상을 받았다면서 친일, 친나치 행위자인 에키타이 안, 즉 안익태가 작곡한 애국가 대신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시대 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의과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긴급회동이 결렬됐습니다. 의료계는 내일 전공의들을 시작으로 다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집단 행동이 강행된다면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의사협회와 정부가 어렵게 대화를 시작했지만 양측 모두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회의는 결렬돼 예고대로 의료계 파업이 또 벌어집니다. 이번 파업은 전공의, 전임의, 의사협회 순으로 갑니다. 전공의들은 연차별 돌입과 무기한 파업을, 전임의들은 24일부터 단계별 단체 행동과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부터 사흘간 2차 총파업을 벌이는데 전공의와 전임의가 가세해 파업 규모는 커지고 강도도 세질 전망입니다. 병원들은 다시 비상체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교수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전임의가 대체 업무에 나서게 했고 급하지 않은 수술과 진료 일정은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료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루 파업이 아니라 무기한 파업이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대체 인력으로 막는다 해도 파업이 장기화하면 늘어나는 진료와 수술 일정 조정, 업무 부담 증가로 환자나 의료진 모두 한계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나마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분야는 각 병원 전공의 결정에 따라 남는 곳도 있는데 장기화할 경우의 상황까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대화를 다시 촉구하고 집단 행동이 강행되면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집단 행동을 강행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이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집단 휴진까지 강행된다면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며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원칙만 고수하는 정부와 의료계의 힘겨루기로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는 건 아닐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로까지 꼽히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비밀리에 만났다는 사실이 보도돼서 파문이 일었었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조선일보가 아니라 또 다른 언론사 사주와도 만났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의 시민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신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번에는 조선일보 사장과의 만남. 네. 도대체 왜 그 시점에 그런 사람을 만났느냐. 예. 자기의 직무와 관련돼서 피해야지라는 네. 지적을 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앙일보 그러니까 JTBC 이 두 곳의 사실상의 이제 최고 책임을 지고 네, 있는 사주죠. 예. 중앙홀딩스 네. 예. 홍석현 회장하고도 만났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만났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시기는 이제 2018년 11월이고요. 예. 서울의 한 술집에서 예, 윤석열 총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밤 11시경에 만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 바이오로직스 삼성 예.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로 시끄러울 때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공교롭게 그러니까 그 저희 목격자가 한 말로는 그날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다. 예. 비가 오는 날이었고 그래서 이제 윤 총장은 약간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는 상태였고 그래서 와이셔츠만 입고 그러니까 차에다가 양복 상의를 두고 와이셔츠만 입고 왔는데 예. 뒤에서는 이제 기사가 우산을 받쳐들고 따라왔고요. 근데 그 11월 하순에 비가 온 날, 밤 11시에 비가 온 날을 저희가 쭉 기상청을 찾아보니까 딱 하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11월 20일이고요. 특정할 수 있는 예, 날이군요. 11월 20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비가 왔는데 이게 목격자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사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필 그날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 고의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 이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사를 마치고 그 결론으로 검찰에 고발을 한 날이었어요. 예.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윤 총장이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2부에 이 사건이 배당이 된 하필 바로 그날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랜만에 만나서 그냥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술 한잔 합시다가 아니라 한 사람은 아예 안 마시고 오고 한 사람은 이미 어디선가 취한 상태로 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꼭 만나야 될 긴박한 사정 뭐 네. 이렇게 이제 자꾸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예. 윤석열 총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술집이었기 때문에 이 약속 장소를 윤 총장이 지정하지 않았겠느냐. 예. 그렇다면 거꾸로 홍석현 회장 쪽의 요청으로 만남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느냐. 만남을 요청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는 술집에서 봅시다. 이렇게 해서 만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홍 회장이 기분 좋다면서 제가 네. 술값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했는데 당시 뭐 밤 11시에 만나서 새벽 1시까지니까 뭘 많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 이 술집이 그렇게 비싼 술집도 아니고 해서 파전하고 맥주 7병, 소주 1병 반을 먹었다는 증언인데 그래서 한 7만 원 정도 술값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홍 회장이 20만 원을 주면서 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런다라고 돈을 주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7만 원, 20만 원 이게 네.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제보자가 상당히 정확하게 뭘 네. 꼼꼼히 본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제보자는 아니고 제보자는 따로 있지만 어쨌든 그 현장을 목격한 그 목격자라고 봐야겠죠. 목격자. 예, 목격자가 술집 그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 액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날 술자리에 홍 회장이 역술인을 대동하기도 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증언인데 예. 저희가 뭐 단순히 한 사람의 증언은 아니고 복수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우선. 예. 성혜림은 혼자 기사부터 자기 차 타고 왔어요. 기사부터 그게 차에 기다리고 그리고 홍석현은 이 전분에 있어 살짝 동안 나오더라고요. 대화가 좋더라고요. 정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았더니 상관없어. 혜택이 이렇게 나와서 그 점주랑 홍석현이 데리고 왔고. 같이 다니는 네. 재벌가에서 점치거나 역술인들을 뭐 가끔 이렇게 동원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예.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가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혹은 뭐 사람을 뽑을 때, 혹은 뭐 사옥 터를 정할 때, 그렇죠,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역술인들의 힘을 빌린다는 얘기들이 예. 많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이날의 만남도 뭔가 홍석현 회장 입장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혹은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중요한 역술인의 견해를 들어야 했던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예. 예. 제보자나 목격자를 이렇게 만나서 취재하시는 과정에서 네. 믿을 만한 사람들로 보이셨습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고 심지어 동서까지 해서 같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진술 자체는 뭐 일단 거의 확실하다고 보이고요. 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크로스 체크를 또 했습니다. 예.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의 얘기도 들어서 그날 그런 만남이 있었다는 건 맞고 또 역술가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동석했던 것도 맞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자, 역술가가 왔을 때 뭘 그래도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왔는데 자리에 왔다면. 예. 그럼 뭐 예를 내가 총장이 될 상이냐, 예.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거가 왔다 갔다 했을까요? 참, 뭐 예측하기가 좀 곤란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예. 근데 홍석현 회장이 이제 윤 총장을 만나고 나서, 요건 이제 다른 언론의 보도인데 예. 만나고 나서 차에 이렇게 타면서 기다리고 있던 간부한테 저 윤 총장이 단순히 총장까지만 생각하는 것 같진 않다라는 예. 말을 했다는 그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날의 만남이 그날의 만남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예. 뭐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뭐 아직은 본인만이 의중에 갖고 있는 얘기일 테니까 또 예. 언젠가 뭐 꺼낼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치고 네. 지금 이 보도가 나간 뒤에 네. 윤석열 총장 측이나 아니면 네. 홍 회장 측에서 반응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보도가 나가기 전에 예. 질의서를 보내고 답을 달라고 했는데 윤 총장 쪽에서는 대검을 통해서 공개된 일정 외의 것은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홍 회장 쪽에는 저희가 비서실에다가 연락을 넣었는데 예.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예. 조선일보 관련해서 추가로 그동안 취재된 게 있는지 또 궁금하고요. 뭐 워낙 그 만남이 은밀한 만남이어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이런 거는 사실은 몰래카메라가 있지 않는 이상은 예. 좀 알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 조선일보는 그렇다 치고 예. 조선중앙 말고 또 다른 네. 언론사주와의 만남도 제보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예, 여러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이제 어. 복수의 이제 다른 언론사들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아무튼 네. 저희부터 빨리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신문부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 크기에 맞을까? 그런 당신의 마음을 잘 아니까. 고민은 우리가 할게요. 당신은 예쁘게만 사세요. 삼성 신혼가전.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24시간 깨어있는 기업. 원칙과 신용의 기업. 스판덱스 기술의 신화 아라크라와 차세대 폴리에스터까지 섬유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갑니다. SMTK 케미칼. 파주 스타벅스 야당 역점 관련 확진자가 58명까지 늘었습니다. 환자는 주로 2층에서 나왔습니다. 환기가 어려운 통유리 구조에다 천장형 에어컨 바람 때문에 바이러스가 확산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첫 확진자인 30대 여성 A씨가 매장에 머문 시간은 2시간 30분. 같은 2층에 앉아 있다가 직접 감염된 사람만 27명에 이릅니다. 2층 화장실만 이용했는데 옮은 초등학생도 있고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있던 사람도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천장형 에어컨이 매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가 에어컨 아래에 앉아 있었는데 그 바람을 타고 200제곱미터에 달하는 실내 곳곳에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2층에는 천장형 에어컨이 5대가 설치돼 있었는데 지표 환자는 2시간 반 정도 앉아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2층 전체가 여닫는 창문이 아닌
통유리창으로 돼 있어 환기가 어려웠던 점도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더구나 확진자를 비롯해 손님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전파 경로와 관련해서는 밀접한 3밀의 장소에서 결국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며 반면 당시 일했던 스타벅스 직원 4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층을 수시로 오르내리며 일했지만 방역 마스크를 내내 끼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을 수시로 진행하면서 근무하고 있고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운영 원칙을 지속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집단 감염 사례는 방역 수칙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느냐가 확진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라는 걸 거듭 보여줬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 부부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유하는 보건소 직원을 일부러 접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건소 직원에게 너희도 검사받고 걸려보라는 말을 하며 침을 뱉고 껴안기까지 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경기도 포천 일동면의 한 식당입니다. 식당 주인인 50대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날은 지난 18일. 지난 9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이후 광복절엔 광화문 집회까지 다녀왔습니다. 하루 뒤엔 포천의 한 개척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7일 발생했습니다. 보건소가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는데 부부가 응하지 않자 직원 2명이 직접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해당 부부는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찾아온 보건소 직원을 이곳에서 고의적으로 접촉했습니다. 자신들은 증상이 없는데 왜 검사를 받아야 하냐며 너희도 검사를 받고 걸려보라는 막말을 하고 보건소 직원의 팔을 만지고 껴안은 겁니다. 경찰까지 출동하고 나서야 진단검사를 받으러 보건소로 이동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차 안에 침을 뱉는 등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교회를 갔다고 나만 검사를 받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너네도 이제 걸려봐라. 그러면서 내가 너네를 만졌으니까 너네도 검사를 받고 걸려봐라.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분이 이렇게 껴안고 접촉을 했더라고요. 검사 하루 만에 부부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재검사를 해달라며 격리 수칙을 어기고 차를 몰아 인근 병원으로 이동까지 했습니다. 신체 접촉을 당한 보건소 직원은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다음 날 포천에서 참석한 예배가 문제가 됐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에서만 목사 부부를 포함해 확진자가 5명이나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해당 부부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